반갑습니다. 이성주 선생입니다. 오늘 과거 파이널 강좌 두 번째 시간 지구학 영역의 유체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 공부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교환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 교환은 먼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 뭐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대기권의 특징이죠. 제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은요. 대기권에서의 평균 분자량, 기온, 기압의 분포, 그다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대기권에서의 세 가지 물리량 A부터 C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리량이 각각 무엇인가? 아마 이 그림 중에서 좀 익숙한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일 거예요. 여기 가로축을 온도라고 하고 세로축을 높이라고 했을 때 높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로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쪽의 물리량은 바로 온도입니다.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고요. 성층권 반대, 중하권 또 다시 반대, 반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한 100km까지는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걸 균질권이라고 하고 그 위쪽을 비균질권이라고 했다면 이때 해당되는 물량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은 바로 평균 분자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산소가 4대 1의 비율이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공기는 점점 적어지겠지만 4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자량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인가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건 공기의 밀도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공기의 기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 공기가 점점 감소해서 기압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 감소하는 비율 자체도 작아진다는 거 그거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기압 감소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자, 이제 이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두 번째 문제. 구름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이는 몇 킬로미터인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한 곡선이라고 하는 거 다 알 텐데 불포화된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면 응결이 되고 응결된 온도를 우리 이슬점이라고 하죠.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형성되는 건데 수증기가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대륙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일단 공기들이 위아래로 마구마구 대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찬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대류가 되는 이 부분에서 바로 구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류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것들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높이,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 높이가 되니까 11km가 답이 되겠네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네요. 균질권에서 물리량 A의 변화가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균질권에서 물리량 A의 변화가 왜 이렇게 여기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는가?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공기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다 보면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또 혼합이 많이 되겠죠. 혼합작용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비율 자체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비균질권, 무거운 공기는 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가벼운 공기는 좀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 자체가 좀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100km 이상에선 나옵니다. 확인해보고 다음 대륙권에서 물량 B의 변화가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여기 B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대륙권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 대기가 흡수하는 비율이 좀 적어지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함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륙권만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뭐 성층권을 물어봤다면 여기에서 오존층 같은 거 설명하면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여기를 만약에 물어봤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방출된 또 에너지가 적게 도달함으로 열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는 구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다음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높은 산에 오를 때 고산증이 나타난다. 자, 고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좀 희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구토가 일어나거나 뭐 안 좋은 병을 일으키는 걸 우리 고산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그래프를 선택해 볼까? 바로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마구마구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자, 공기의 양이 희박해집니다. 더불어 산소의 양도 희박해지고 그에 따른 고산병이 나타나는 거니까 요 그래프 선택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 또는 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1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의 대기라고 한다면 이게 지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때부터 똑같은 분포를 갖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시 지구 대기는 굉장히 지금과 환경이 다릅니다. 자, 원시 대기 조성 변화, 그 다음에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일단 지구가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기 조성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가로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구가 형성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략 지구의 나이를 갖다가 46억 년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 뭐 대략 55년, 여기가 현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 기체의 부분 압력, 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어떤 기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0.03% 남아있는 이 기체의 이름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되죠. 자, 처음부터 그 양이 큰 변화가 없는 안정한 기체, 뭐 삼중결합을 하고 뭐 과자 충전 기체라든가 이런 기체로 사용되는 이 기체의 이름 뭘까? 바로 질소를 둘 수 있어요. 뭐 아르곤은 나와 있고요. 지금 처음에는 없었는데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전쯤, 25억 년 전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쭉 나와가지고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을 분포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기체죠. 바로 산소. 세 가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요걸 알 필요가 있어요. 1번 문제 해결했고, 다음 대기 중에서 B의 성분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 이산화탄소네요. 요 B가 이건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줄어들고입니다. 지금 0.03% 남아있다고 했죠. 두 가지 이유를 서술하라 이제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들 보면 보통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쓰니까 이산화탄소는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초창기에 과연 광합성을 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야. 없었단 말이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이유는 광합성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뭡니까? 바로 해수에 용해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을 수가 있는데, 물에 녹게 되면 물론 어떤 탄산이온이라든가 탄산수소 이온 이런 것들로 형성될 수 있고, 물론 이 형성된 것들은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서 뭐 이런 CaCO3, 이게 뭡니까? 일종의 앙금이네요. 침전물. 광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방해석이 잔뜩 쌓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석회암. 다시 말해서 최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은 것들이 이렇게 침전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지구상에 있는 석회암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좋아요. 요걸 1번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 부분이 있죠? 요 광합성 부분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데. 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원시 지구 초기에 없었던 대기의 성분 C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서술하시오. 바로 요겁니다. C는 바로 산소죠. 처음엔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략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5억 년 전쯤에 광합성 세균이 바닷속에서 최초로 출현을 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 나오는 부산물, 산소가 있죠. 그 산소가 바닷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나와서 그걸 어떻습니까? 나오게 되면 그것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소가 쪼개지고 또 오존이 형성되고,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또 드디어 이제 육지로 생물들이 올라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죠. 자, 이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수증기압과 습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수증기압 곡선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수증량과 습도, 이슬점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학습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면
온도에 따른 포화 순기압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절대습도, 상대습도, 이슬점을 각각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자, 절대습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큼 들어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절대습도예요. 단위로 본다면 1세제곱미터당 공기의 수증기량이 얼마큼 있는가. 그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습도가 높은 겁니다. 그 여기에서 수증기압 보통 중학교 때는 이걸 수증기압이라고 표현하고 수증기량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증기가 많다. 바로 이게 제일 많네요. 제일 많고 이거 다 똑같네요. 수증기량이. 그럼 절대습도는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D, 그 다음에 A, B, C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이 상대습도 볼까요? 상대습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습도를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상대습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특정 온도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분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단위는 %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습도를 구할 때는 이 포화됐을 때를 우리는 100%로 잡기 때문에 포화됐을 때 이 포화선에 가까울수록 습도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와 D 같은 경우에는 상대습도가 100%네요. 즉 A하고 D는 100%로 같고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할까요? B의 상대습도는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 B는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 포화 수증량이 적은 이쪽이 습도가 조금 높네요. 그러니까 B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될 거고 다음 이슬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슬점이다 라고 한다면 특정 온도죠. 이슬이 맺히는 온도. 어떤 공기가 있을 때 수증기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온도를 낮추다가 봤을 때 포화되는 그때 온도를 읽어주면 이슬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수증기 양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슬점은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이 지점은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점이 바로 이슬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됐을 때의 온도, 다시 말해서 이슬이 맺히는 온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은 이슬점이 여기가 되니까 가장 높네요. D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높고 A와 B와 C는 수증기 양이 같으므로 이슬점은 T1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자, 여기 불포화된 요 공기가 있는데 요거를 포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수증기를 많이 공급했네요. 수증기를 많이 공급을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건 뭡니까? 수증기 양은 그대로 있는데 온도만을 낮추죠. 온도만을 낮춰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포화시키는 방법, 수증기를 더 집어넣는다. 수증기를 공급한다. 두 번째, 온도를 낮춘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자,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공부할 거의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는 건숙구 습도계 원리,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도를 구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데,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면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교환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지금 건숙구 습도계라고 해서 이게 건숙구 습도계는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습구 온도계 요 밑에 물통이 있고 여기 거즈가 있고요. 요 구부를 감싸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할 수 있고요. 올라와서 증발할 때는 기와열을 흡수해 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죠. 여기에 온도가 만약에 요 정도라면 여기 온도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같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뭐야? 온도가 똑같다는 것은 여기서 증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 중에 완벽하게 포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두 개 같으면 무조건 상대 습도는 100%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심할수록 습도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건구 온도가 28도. 여기 보면 이 표를 봤을 때 건구 온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습구 온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건구 온도가 28도. 그러면 28도 읽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습구 온도가 24도인데 이 가로축은 어떤 걸 읽는 거냐면 가로축은 건구와 습구 온도의 차이를 읽어요. 자, 28에서 24를 빼니까 4도. 이 4도를 읽어주고 아래에서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읽어주면 되니까 답은 72% 쉽게 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습도는 어떠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요 차이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차이가 크다는 것은 여기서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건조하다는 얘기네요. 자, 다시 말해서 클수록 습도는 낮다. 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물이 기화를 할 때 기화를 흡수해 가기 때문이다. 건조할수록 더 많이 증발함으로 그 습도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아주 편안한 문제네요. 자, 이제 수증기의 응결과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열 변화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 5번. 구름 발생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 장치가 있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압축,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시키고요. 순간적으로 이거 막고 있던 손을 뺐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즉 구름 발생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왜 뿌옇게 흐려지는가? 구름이 왜 일단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면 점점 공기는 부피가 커지죠. 왜 부피가 커지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팽창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커진 겁니다. 팽창을 한 거예요.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당연히 온도는 떨어지죠. 자, 누군가가 열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열을 공급하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부피가 스스로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졌다. 이거를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의 온도 변화, 단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압축된 공기를 순간적으로 뺐다는 것은 공기를 올렸을 때와 상태가 똑같은 거죠. 압축된 상태에서 기압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온도는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포화된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포화가 되고요. 포화보다 더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제 물방울들이 응결이 일어납니다. 자, 물의 상태 변화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수증기에서 바로 액화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단열 변화로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4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온도가 떨어져야 되고,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승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 그 4가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공기가 이럴 때 상승할 수 있어요. 불균등하게 가열됐다. 예를 들면 여기에 호수가 있고요.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출 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굉장히 크니까 잘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많이 가열되겠죠. 가열된 부분에서는 공기가 더불어 가열되고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구름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구름이 발생하지 않죠. 특정 부분에서 가열이 많이 심하게 됐을 때 공기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공기가 이동을 하다가, 바람이라고 할까요? 바람이 이동을 하다가 산을 만났다. 자,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갑니다. 산 만났다고 거꾸로 가진 않겠죠?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구름이 만들 수 있다. 공기가 올라간 이유. 자, 세 번째, 전선면 근처에서 구름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 때 더운 공기가 위로 쑥 올라가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찬 공기고 더운 공기라고 한다면, 더운 공기가 이동하면서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슬그머니 타고 넘어가면서 얇은 구름이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 경계와 요 지표면이 만나는 요 지점을 한랭전선,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전선면 근처에서 만들 수 있다. 자, 네 번째, 저기압 중심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걸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저기압 주변으로 북반구에선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향력을 받아서 이리로 가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전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힘 받으니까 이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들어온 공기는 어떻게 하죠? 땅으로 빠질 수 없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기압 중심에는 반드시 상승 기류가 존재하고 이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기압에서는 반드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맑아진다. 뭐 이런 내용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열 변화와 구름의 생성. 좀 전에 봤던 거죠. 좀 전에 봤던 거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단열 변화와 구름의 생성에 관련된 거. 이 부분에서는 단열 변화에서 기온의 변화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관련 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자. 자, 이런 건데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선이 잘 안 보여요. 여기다 선생님이 좀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 세로축에 높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온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단열 변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단열 변화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아까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기온 감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가죠.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 감률. 자, 건조한 공기,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공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질 때 100m 올라갈 때마다 대략 1도씩 감소한다. 요거 하나 암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 단열 감률이다라고 한다면 요건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진다. 요거 알면 좋습니다. 다음 이슬점도 떨어지는데 이슬점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100m 올라갈 때마다 0.2도씩 떨어진다. 일단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일단 이 두 개의 차이. 왜 건조한 공기와 또 수증기가 꽉 차 있는 포화된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그 공기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비율이 다른가? 바로 이거겠죠. 지금 포화된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게 될 때는 반드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데 물이 만들어질 때는 열이 방출되죠. 그 열이 방출되는 열 때문에 이 불포화된 공기, 건조 공기보다는 좀 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 감률.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양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슬점은 변하지 않는 건데 얘는 왜 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양은 똑같겠지만 단위 부피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수증기 양이 감소하니까 이슬점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다가 특정 높이에서 구름이 만들어질 건데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를 갖다가 우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고요. 이 상승 응결 고도가 만들어지는 요거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될 수 있냐면 현재 온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불포화된 공기는 100m당 1도씩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슬점은 지금 불포화된 공기가 이슬점은 좀 낮겠죠. 이슬점은 100m당 0.2도씩 떨어집니다. 그것이 같아지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포화가 돼서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m당 0.5도씩 떨어지는 즉 기울기가 다 틀려요. 100m당 1도, 100m당 0.2도, 100m당 0.5도 기울기가 틀린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구름 만들어진다. 이걸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지는데 여기 Hm만큼 일단 올라갈 거고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m 올라갈 때마다 0.2도씩 떨어지는데 Hm만큼 올라갈 거고 그 온도와 이 온도가 같아질 때의 이 H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상승 응결 고도가 돼요. 시간 있을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125 T-T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네요. 공기의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건조 단열 감률로 가다가 수분 단열 감률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1km가 되네요. 다음 이게 주변의 기온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의 기온 변화선보다 현재 공기가 이렇게 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주변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를 보면 주변의 기온이 현재 온도보다 얘보다 주변의 기온이 높네요. 현재 낮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요 두께가 되겠네요. 그리고 구름의 두께는 여기에서 1에서 4까지니까 3km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 자, 두 번째 문제는 A, B와 B, C 구간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 변화, 그 다음에 이슬점의 변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교환 보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A, B 구간, 요 A, B 구간 또 B, C 구간 여기 구간이에요. 공기의 기온 변화.
기온은 100m당 1씩 떨어집니다. 이것도 100m당 0.5도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의 변화. 자, 이거를 한번 보는 건데. 자, 여기는 100m당 1도씩 떨어지고 여기는 100m당 0.5도씩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볼까요? 요 구간에서는 100m당 0.2도씩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슬점하고 현재 온도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100m당 0.5도씩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온은 100m당 1도씨, 여기 기온은 100m당 0.5도씨, 이슬점은 100m당 0.2도씨,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은 100m당 0.5도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A, B 구간에서의 상대 습도, 요 부분에서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습도의 변화에 대해서 각각 서술해 보는데, 상대 습도라는 것은 아까 잠깐 봤지만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자, 그렇다면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 습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으로 절대 습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왜?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절대 습도는 약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강수 이론에 관련된 거, 빙정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수 이론에는 병합설하고 빙정설 두 가지가 있는데, 병합설은 좀 쉬운 내용이니까 빙정설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에 따른 구름 속의 입자들이 나와 있고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온대나 한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쭉 떨어져서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영하로 시작을 해서 한 영하 40도까지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 여기 0도씨, 영하 40도씨, 요때 상태를 보니까 물방울도 있고요. 관행강 물방울이네요. 빙정이 있네요. 자, 관행강 물방울. 원래 물이라고 한다면 0도씨에서 얼어야 되지만 여기는 얼지 않는 물방울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기압이 1기압이 아니기 때문이죠. 1기압에서는 0도씨에 얼지만 기압이 낮은 상태에선 0도씨 이하에서도 관행각 상태의 물방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얼음방울, 빙정이라고 하는 걸 같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빙정설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서 증발이 일어난 수증기가 여기에 들러붙어서 물방울은 점점 작아지고 빙정은 점점 커진다. 이게 무거워져서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고 안 녹으면 눈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빙정설의 핵심이잖아. 그렇다면 1번 문제, 같은 온도에서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을 서로 비교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중등 과정을 조금 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0도라고 하는 부분 아래쪽에 얼음방울, 즉 빙정과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량이 좀 달라요. 자, 조금 갈라지게 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이 선이 관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고요.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이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사이에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이 같이 공존한다고 한다면, 물방울에 대해서는 지금 불포화 상태고 또 빙정에 대해서는 과포화 상태니까 이 빙정은 절대 증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포화 상태가 돼 있는 요 물방울 같은 경우엔 얼마든지 증발이 돼서 여기에 붙는 겁니다. 자, 포화 수증기압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물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보다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2번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섞여 있는 가 구역에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관행각 물방울 표면과 그 다음에 빙정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의 상태 변화, 아까 방금 얘기한 거네요. 관행각 물방울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납니다. 즉 기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빙정의 표면에서는 수증기가 들러붙어서 바로 얼음이 되니까 이건 승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승화가 일어납니다. 입자의 크기를 얘기해봐라. 물방울은 작아지고 빙정은 커진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구름의 종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구름과 날씨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거고요. 8번 문제.
종류가 다른 두 구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름이 굉장히 두꺼운 이런 구름이죠.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름이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태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양 주변으로 이게 뿌옇게 뭔가 원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 요게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우리는 권충운이라고 하고, 권충운에서 해나 해 주변에 있을 때 이런 구름에서 반사된 빛들, 이걸 해물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달이었다고 한다면 달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타난 특징적인 일기현상을 각각 한 가지 써보자라고 한다면 이 정란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빗방울들이 만들어서 소나기 같은 것들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많이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소나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뇌우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권충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어떤 일기현상은 없지만 나중에 요게 지속적인 가랑비 같은 것이 내릴 징조가 돼요. 왜냐하면 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이게 바로 온난전선면이 되고요. 여기가 온난전선이 되죠. 온난전선.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넘어갈 때 얇은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지속적인 비가 이쪽에서 내릴 수 있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동쪽으로 이동할 때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를 맞고 있는데 우연히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높은 구름, 권충운이 여기 있었고요. 해가 우연히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 사람이 해를 볼 때 이쪽에서 해물이나 달무리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편서풍의 영향으로 얘네들은 이동을 해올 겁니다. 이 사람이 일로 가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 비를 맞겠네. 다시 말해서 권충운이라고 하는 것은 온난전선 저 멀찌감치의 높은 구름이 권충운입니까? 권충운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게 다가온다는 징조고 비가 올 징조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온대저기압에서 전선과 날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과 날씨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문제를 보면 온대저기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하죠. 열대저기압, 태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선이 동반하지 않아요. 전선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이 왼쪽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드는 이 왼쪽에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A, B, C를 따라서 전선의 단면을 그려라. 아까 그려봤는데 여기 A, B, C라고 한다면 여기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운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바람이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타고 넘어가겠네요. 타고 넘어가는데 완만한 경계면을 이룰 테니까 찬 공기가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단면의 그 단면도를 그릴 수 있고, 따뜻한 공기 위치, 여기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꺼운 구름이 만들 수 있죠. 옆구리를 파고 들어왔으니까 위로 쑥 솟구치는 구름, 저군형 구름, 여기는 층운형 구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한랭전선이 지나감에 따라 B 지역의 풍향, 날씨, 기온, 기압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했는데, 먼저 풍향부터 볼게요. 지금 사람이 한랭전선 앞면에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이런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풍향은 어디에서 불어냐로 풍향을 결정하잖아. 이거는 남서쪽에서 불고 있네요. 자,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결국 이 저기압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전선도 따라서 이동을 할 거고요. 이 사람이 일로 나간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불잖아. 즉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날씨를 보면 여기는 비가 오고 있지 않네요. 지금 비가 오는 곳은 한랭전선의 뒷면 쪽, 요 전선의 요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비 오는 지역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앞쪽은 넓은 지역에 가랑비가 내리는 지역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날씨는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온 같은 경우에는 더운 공기에 있던 사람이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기온은 떨어지고요.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하죠. 찬 공기는 약간 무겁고 조금 더 많이 쌓일 수 있으므로 기압은 살짝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압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기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온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뭐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는 온대 저기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대 저기압 부분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이동할 때 날씨가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 잘 안 보네요. 교환을 잘 보세요. 12시간 간격으로 4월 11일, 12일, 뭐 1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번 일기도의 A와 B 지역.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저기압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전선이 여기 동반되고 있고요.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 A 지역은 여기입니다. B 지역은 여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풍향과 날씨를 비교 한번 해봐라. 자, 여기 B는 풍향은 무슨 풍?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날씨. 여기는 온난전선 앞쪽이니까 넓은 지역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는 대체로 맑습니다. 그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서술할 수 있겠네. 다음, 답은 12시 이후다. 지금 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라면 이제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자, 저기압이 지나갔다.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까는 좀 흐린 날씨였다면 지금은 이제 맑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추정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열대성 저기압에 해당되는 태풍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태풍의 피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태풍의 이동 경로, 태풍 전체적으로 태풍을 공부할 때는 태풍의 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서 그 오른쪽과 왼쪽의 풍향의 변화, 이런 것까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어떤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때 진행 경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라. 지금 위도가 30도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자, 위도가 여기가 적도고 위도가 30도고 위도가 여기 6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우리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서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서 적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적도는 무풍대라고 해서 전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태풍이 만들 수 없고, 태풍은 보통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무역풍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자, 30도를 넘어서면 편서풍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자, 이런 포물 궤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경로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 태풍 진행 경로 변화 원인을 대기대수랑 관련지어 설명하시고,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을 쭉 써주면 됩니다. 0도와 30도 사이에 무역풍 때문에 진행을 하려다가 전향력 때문에 휘고, 그 다음에 편서풍 때문에 진행하려다가 전향력 때문에 휘고, 포물 궤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일본하고 대한해협을 지나갈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가 피해가 큰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는 편서풍대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열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태풍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태풍 자체의 바람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편서풍대라고 한다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 아니에요? 편서풍대니까.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편서풍과 태풍 자체의 바람이 합쳐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태풍 자체의 바람과 대기대순환,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여긴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진행할 때 오른쪽을 갖다가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왼쪽을 안전 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속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그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역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오른쪽, 여기서 본다면 오른쪽. 근데 남반구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 자, 이런 부분에서 여기 넘어갔네요. 태풍 진행 왼쪽에서 위험 발언,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안전 발언이 됩니다. 남반구는 반대가 된다. 여기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해 계절별 수온, 염분, 밀도,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인데요. 요거 부분을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그 표가 있어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해의 2월과 8월에 관측한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 밀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밀도라고 하는 것이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거야. 자, 온도가 낮게 되면 부피가 수축을 하죠. 그러면 이게 작아진다면 밀도는 커지겠네요. 밀도는 커집니다. 즉 온도와 밀도는 반비례한다.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지니까. 다음 염분과 밀도가 어떤 거냐? 염분이 커졌다는 것은 단위 부피 속에 그 질량이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질량이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량이 큰 거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커진다. 자, 염분과 밀도는 비례, 온도와 밀도는 반비례.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이 발달하는 계절.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한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하죠. 그 아래쪽을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3단 구조로 나눈다고 한다면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이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혼합층이 발달하면 온도가 비슷해야 돼요. 지금 이쪽이 이제 8월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2월인가요? 0m, 50m, 0m의 온도와 50m의 온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혼합층 자체가 별로 없네요. 온도가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요거네요. 0m가 대략 한 13도, 50m가 대략 13도를 보이고 있는 여기 온도가 일정하죠. 50m까지 별로 온도가 안 달라지고 있는 요 한 50m쯤 되겠네요. 그 계절은 2월이니까 2월. 그 다음에 발달하는 깊이는 50m. 왜냐면 0m와 50m가 온도가 똑같고 50m부터 쭉 떨어지면서 온도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m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8월에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라고 한다면 8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죠. 표층 온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한다면 혼합층 얇아지면서 이 수온 약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일사량 때문에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래쪽과 수온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온 약층이 더 발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표층 해수의 염분은 몇 월에 더 낮은가? 자, 이렇게 표층 해수의 염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8월 쪽이고요. 표층 해수 여기네요. 1.022. 여기 2월 달에는 1.026. 여기가 밀도가 작죠? 밀도가 작다고 하는 것은 염분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8월에 염분이 더 낮다. 그러한 분포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여름철에 많이 집중합니다. 장마를 지나서 집중호우. 그것 때 염분이 약간 낮아질 수 있어요. 강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해수가 더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계절이 몇 월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상층의 더운 물, 하층의 찬물 이 온도 차이가 심할 때 안정할 수 있죠. 왜?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찬물 이것들은 당연히 찬물 같은 것들이 위로 안 가고 더운 물은 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표층의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요 하층의 온도가 굉장히 낮은 요 8월 쪽이 좀 더 해수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의 양을 이용해서 염분의 개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죠. 자, 사에 대한 선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 표에 의하면 일반 해수와 사의 염분이 각각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1kg당 들어있는 이 염류의 양을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일반 해수 같은 거 다 더해보니까 34.5가 나오니까 우리는 단위 천분율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34.5 퍼밀 사에 이거 다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276.8 퍼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의 염분이 일반 해수 염분보다 높은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왜 본문에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쭉 읽어보다 보면 강물이 들어오는데 주변이 사막이라 비는 내리지 않고 강렬한 태양열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한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얘기들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사회에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염화이온의 조성 비율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이런 34.5%를 갖고 있을 때 염화이온의 양이 대략 19, 그러면 34.5분의 19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염화이온의 비율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76.8%인 그런 사회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3g 정도 되면 이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조성 비율,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고,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각각 계산해 보면 대략 얘가 한 55%, 대략 얘가 66%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세계 해류의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거. 자, 해류를 일으키는 원인,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 그 다음에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 그 다음에 해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의 표층 해류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적도 반류. 자, 먼저 북적도 해류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남적도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도 반류가 있고요. 여기 북태평양 해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일으키는 원인. 자, 아까 봤는데 적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부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죠.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을 따라서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갈 때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요. 북반구에서는 이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즉 북쪽도 해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무역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북태평양 해류가 있네요. 북태평양 해류는 요게 편서풍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전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북태평양 해류잖아. 그럼 이건 편서풍하고 관련이 있네.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과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적도 반류. 적도 반류는 뭐 남적도 해류나 북적도 해류가 이쪽으로 갔을 때 물들은 여기에 많이 쌓일 수가 있고, 쌓인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경사 때문에 흘러갈 수 있죠. 우리는 이걸 경사류라고 하는데 이게 적도 반류예요. 그러면 적도 반류라고 한다면 해수면의 경사 차이. 자, 요거를 고를 수 있을게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캘리포니아 해류나 페루 해류와 비교했을 때 쿠로시오 해류, 요즘에는 이제 구로시오 해류라고 더 많이 합니다. 또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해류, 브라질 해류의 공통점을 3가지나 적어라라고 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라고 볼 수 있고요. 페루 해류도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이거는 극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가니까 한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해류들은 전부 다 난류네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입니다. 자, 난류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온이 높죠. 그 다음에 염분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 영양염류, 물고기의 밥이 될 수 있는 뭐 질산염이라든가 인산염 이런 것들은 좀 낮아요. 왜? 위에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따뜻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 위에 찬물이 있는 한류나 그런 것들이 마구 대류를 많이 하면서 영양염류가 풍부할 수 있어요. 투명도는 되게 높습니다. 일단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빙글빙글 도는 순환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순환이 있을 때 순환의 중심은 사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향력 때문에 아래쪽은 전향력이 작아서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없는 반면에 위쪽에서는 고위도인 전향력이 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이 많아서 순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왼쪽, 즉 서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서한 경계류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로시해류 이거 전부 다 서한 경계류라고 볼 수 있는데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빠르게 흐르고 깊게 흐르는 이런 특징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런던을 비롯한 북서유럽 지역은 겨울철에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자, 런던이라고 한다면 뭐 요쯤에 있네요. 런던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북쪽도 해류, 멕시코 만류라는 난류가 있죠. 이게 북대서 해류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즉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영국이 겨울철에 더 따뜻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결국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뭐 이래서 기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1강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2강 쪽은 조금 더 쉬웠죠. 우리 3강 쪽에서는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이런 천체 영역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고력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납시다.